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오피러스. 오피러스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거는 미쳤다.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뭔가요? 그게 없습니다. 불 안 들어요? ASG라는 로직이 들어갔다고 설계를 잘못했나? 양카의 대명사. 양카라는 이미지는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드디어 기아 자동차가 미쳤습니다. 역대급 파격적인 머슬카 디자인으로 많은 남성들의 심금을 울린 바로 신형 3세대 K5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이브리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K5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경북 상주시에 와 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상주에서 직장 다니고 있는 23살 K5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차량의 소개 좀 가볍게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K5 하이브리드 신형 모델이고요. 21년식입니다. 트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블레스 트림에 3대 국민 옵션, 드라이브 와이즈, 이제 내비게이션, 컴포트 이렇게 옵션 3개만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이 차 구매는 뭐 언제 하신 건가요? 일단 제가 급하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 마침 또 금액도 괜찮고 이제 옵션도 딱 제가 원하는 옵션 3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 있어서 7월 7일에 계약을 했고 7월 9일날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우, 재고차가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 차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본 노블레스 트림 가격이 3,353만원에 옵션 가액 3개 다 합해서 235만원, 그래서 총 차량 가액은 3,596만원.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시나요? 차량 운행한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8,873km 정도 주행했습니다. 8,800이요? 7월 9일날 받으셨고 9달 만에 8,900 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영업 뛰세요? 이제 제가 직장을 타고 있고 부업을 따로 이제 조그맣게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장거리 뛸 일이 많아가지고 야, 2달 만에 거의 9,000 타신 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K5 하이브리드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오피러스를 저희 아버지께서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있습니다. 오피러스요? 네네네. 23세에 오피러스를 타셨다고요? 가분한 차량이긴 하지만은 1년 정도 주행을 했었는데 아니 가분하다기보다 너무 약간 아빠차, 아재차 아닌가요? 직장 동료분들도 이제 아버지 차 타고 오셨냐 K5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업을 조그맣게 하게 되면서 장거리를 주행할 일이 많아졌는데 오피러스 아시다시피 대형차잖아요. 6기통. 그 녀석, 그 친구 기름 먹는 하마죠. 그냥 들이붓습니다. 제가 오피러스 탈 때 그 차를 오래 타려고 수리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였는데 달에 한 3,500 정도 주행을 했었는데 기름값이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빠르게 중고로 처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죠. 연비 좋은 차 중에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떠오른 게 준준형, 아반떼나 K3, 아니면 K5,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있잖아요. 한 4개 모델을 일단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이 타시긴 해요. 근데 그렇죠. 차량 가격이 아반떼만 해도 옵션 몇 개 넣으면 막 2,500만 원 이래 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차량을 오래 주행할 거면은 돈을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준준형은 이제 생각에서 지우고 남은 거는 K5하고 소나타가 남았더라고요. 근데 소나타 다들 아시다시피 소나타 차주분들에겐 죄송하지만 디자인이 제 마음에는 별로 들진 않아요. 근데 1.6 터보는 또 괜찮았는데 약간 수습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디자인이 이제 다 생각하시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과감히 지워버리고 기아 K5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로 그냥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K5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일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연비, 주유 기록하는 앱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주유할 때마다 기록을 항상 해두는데 실연비가 그래도 못해도 20 이상은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0이요? 네, 그래가지고 달에 3,000km 정도 주행을 하면은 기름값이 30만원? 야, 연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좋더라고요. 진짜 딱 공익연비는 무조건 나오는 편입니다. 시내랑 고속도로 기준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배터리 용량이 얼마 정도 충전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시내 같은 기준으로는 연비가 14, 15 그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고속도로에서 딱히 밟는 스타일이 아니라 크루즈 걸어놓고 항속 주행하기 때문에 항속 주행하면은 한 21에서 22 정도는 나오지 않나. 두 번째는 승차감. 소나타하고 K5하고 승차감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소나타 같은 경우는 푹신푹신한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K5는 약간 스포츠 성향을 가진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 쇼버가 딱딱합니다. 그렇죠. 하드하죠. 이거는 어떨 때 좀 장점이 와닿냐면은 고속 주행할 때 3세대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저중심 설계는 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히 고속도로 주행할 때 이게 차가 밑으로 쫙 가라앉는 느낌이 들면서 주행을 해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현대차랑 비교해서 기아차가 조금 더 서스가 단단하고 네.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나타보다 나은 디자인. 이거는 사실 거부할 수 없어요. K5 중에서도 1.6 터보랑 2.0 하이브리드는 디자인이 약간 범퍼가 다르잖아요. 앞에 범퍼가 다르죠.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1.6 터보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저는 디자인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범퍼가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약간 시원 느낌이거든요. 약간 과장 좀 못하면은 조선의 머슬카 아닌가. 네, 그 정도로 이 3세대 디자인 너무 잘 나왔어요. 이거는 미쳤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소나타랑 약간 다른 부분인데 소나타 같은 경우는 고속화 국도에서는 HDA가 안 켜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K5 같은 경우는 이제 HDA라는 기능이 켜지는데 소나타는 그게 안 켜지더라고요. 고속도로에서만 켜지는 거네요. 네, 그래갖고 제가 소나타를 구매 안 한 이유가 그것도 좀 가장 큰 비중 중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HDA가 켜지지 않는다. 네, 오로지 고속도로에서만. 요거 좀 차이가 크네요. K5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거는 원가 절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차 트렁크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네, 손잡이가 없어서 트렁크 차체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내리거나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 손으로 만져주면서 차의 애정을 더 서로 잘 쌓으라고. 교감을 해라. 네, 제가 이건 최근에 알았는데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뭔가요? 글러브 박스에 열면 이제 야간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불 안 들어요? K5는 원래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에 K5 1세대나 2세대나 뭐 2.5세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2세대는 있어요? 네, 2세대는 있는데 3세대 넘어오면서 원가 절감을 시켜버린 거예요. 조명과 센서조차 아까운 거죠. 야간에 주행을 하면서 짐을 꺼낼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매번 위에 있는 요 등을 한 번씩 켜서 누른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얘네들 좀 정신 차려야겠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승차감. 아까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네. 단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세팅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이게 도로 상태가 좋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요철이 많은 그런 도로. 그럴 때 지나가면 그 요철이 잘 느껴지면서 덜덜덜덜덜 하면서 기분이 나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이거는 미쳤다. 그럼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하이브리드를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K5 입에 신형의 ASC라는 로직이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이 구동될 때 이거를 딱 순간 맞춰줘가지고 이질감을 크게 없애준다. 확실히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고속에서는. 근데 문제는 저속에서 시내 주행을 할 때 이럴 때 이질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스포티지 뭐 소네트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1.6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터보 엔진 장점이 뭐냐면 초반부터 토크가 팡 터져가지고 RPM을 많이 안 쓰더라도 차가 잘 나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잘 느끼다 보니까 솔직히 잘 안 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엑셀을 좀 밟다 보면은 이제 엔진 회전수가 이제 높잖아요. 배터리로 가다가 엔진 회전수가 높이 탁 치고 들어오면은 차가 울렁하는 그런 게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단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에서 네. 엔진으로 바뀌는 그 찰나에 네네네. 약간의 꿀렁거림, 이질감이 있으신 네, 거예요? 이게 뭐 하이브리드라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전에 타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을 때 회생제동이 들어가잖아요. 악셀을 뗐을 때 이제 회생제동이 들어가죠. 네,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제동되는 에너지로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브레이크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꾹 밟고 있다 보면은 이 차가 그대로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꾹 쓰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꾹 밟고 있다 보면은 한 20km, 10km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10에서 이제 0까지 정도 순간에 밟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갑자기 확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 운전병을 나왔거든요. 야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옆에서 이제 잠들 수 있는 승차감 이제 그런 건 제가 이제 주행할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아무리 발 컨트롤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운전병 출신인 차주님께서도 이 미세 발컨이 힘들다. 동승자분들과 하고 이제 같이 운행을 할 때는 이제 그분들 모르잖아요. 이런 차 특성이 이런 건지. 운전을 일부러 저렇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운전병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타신 분들이 차주님께서 운전이 좀 이렇게 거친가? 라고 의심할 수 있을 법한 회생제도 할 때 꿀렁거림은 운전병 출신인 차주님께서도 확연하게 느껴지고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전자식으로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컴퓨터 같은 데서 이게 약간 조금 설계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주행할 때는 너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럼 또 다른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K5 디자인이 엄청 잘 빠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많고 기아 자동차에서 이거를 의식을 하고 있는지 옵션 장단질이 조금 심한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충 느낌이 오는데 어떤 거죠? 흔히 말하는 뭐 IMS 운전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이제 시동을 온오프 할 때 이지어섹스라고 의자를 뒤로 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제 제가 전에 타던 오피러스 차량에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유용하게 썼는데 K5 구매할 때도 이제 그 옵션을 넣어서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옵션별 찾아봤죠. 이 차가 트림이 노블레스잖아요. 네. 없더라고요. 근데 시그니처라고 노블레스 트림보다 한 200만 원 정도 더 비싼 트림에는 있더라고요. 선택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밑에 트림에서는. 아무리 K5 뭐 이번에 잘 나왔다고 해도 시그니처 트림이 한 제가 알기로는 3,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옵션 넣으면은 한 3,700, 800 정도 되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그랜저나 K8을 사는 게 맞다. 아무리 K5가 잘 나왔어도 그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리고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A필러, 뭐 B필러, C필러 이제 유리 앞쪽에 몰딩 그게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하죠. 그거를 선택을 안 하면은 그냥 무광 플라스틱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을 넣어야지만 네네. ABC 필러에 그냥 플라스틱에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는 네, 거죠. 블랙 하이그로시를. 그러니까 뭐 시그니처 트림 뭐 3,500 옵션 다 때려놓고 뭐 4천만 원 차를 만들어도 썬루프 안 넣으면은 그냥 무광 플라스틱이 들어간다. 이 노블레스 트림 자체 차량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거든요. 기본 스타트가 3,300 정도 시작하는데 그거는 좀 그래도 기본으로 좀 넣어줬으면 어떨까. 왜냐면 외관에서 기본형 냄새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깡통 느낌 나는 거 그냥. 예? 네, 그 다음 단점으로는 실내 하이그로시가 많이 쓰였더라고요. 버튼류도 대부분 다 하이그로시고 지금 되게 많아요. 기스가 안 나게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나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기스 날 것 같아요 지금. 고급스러워 보이고 일체감은 있는 게 좀 장점은 하나, 차를 뭐 1, 2년 타다가 차를 팔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 잘 없고 오래 주행하시잖아요. 나중에 연식이 좀 오래되면은 기스가 많이 나서 차에 정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오피러스 1년 만에 파셨다고. 네, 맞습니다. K5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카의 대명사. K5의 양카 이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우리 형님분들의 차를 보면은 또 아주 기양찬란하죠. 차량을 드라마틱하게 꾸미신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차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차주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다지 단점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카라는 이미지는 저도 의식을 안 할라 해도 어쩔 수 없이 생기더라고요. 구매를 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가 가끔씩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급할 때 빨리 밟는다거나 가격하게 운전을 한다거나 그럴 때 나는 과학차를 보고 있으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행할 때가 가끔씩 있긴 있습니다. 스스로 이제 생각하시는. 스스로 어차피 나는 과학 5기 하니까 아유 저 과학 5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어쩔 수 없지. 그냥 저는 재밌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냥 받아들이셨네. 네, 그렇죠. 뭐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기 때문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은 보험료가 네. 차 사고율에 따라서 좀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소나타보다 K5의 보험료가 한 15%에서 20% 높다는 전설이 좀 있다고. 네.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보험사에서 점수로 매겨 놓습니다. 어떤 차량은 몇 점, 어떤 차량은 몇 점.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확실히 소나타도 있고 K5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씩은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 점은 약간 조금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K5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달에 한 3,000km 정도 주행을 한다 싶을 때 기름값은 한 30만원.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최저 연령이 만 22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금액 보험료는 217만 5천원 정도. 그거를 12개월로 나누면은 대략 한 20만원. 1년 세금이 이게 CC가 2.0이라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12개월로 나누면은 넉넉하게 한 5만원? 오일도 갈고 뭐 소모품도 들긴 들잖아요. 새
차긴 해도 그것 또한 5만 정도 사고 한 달 기본적으로 60만 원 정도는 나가지 않나. 어우, 명쾌하신데요? 신차를 구매하셨을 때 K5 하이브리드에 뭐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취등록세 감면 40만 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130만 원이었는데 차츰 줄어서 90만 원이었다가 또 줄어서 40만 원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K5 하이브리드 구매하신 거를 네.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후회하시지 않나요? 2달 정도 운행을 했지만 단점이 좀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은 게 있긴 한데 그래도 그 모든 단점은 연비로 상쇄를 시켜준다. 연비 하나가 거의 깡패다. 네, 연비를 가장 크게 염두를 해두고 구매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점이 모든 단점을 거의 상쇄시켜주지 않나. 이거는 미쳤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이 차를 구매하시는 나이대가 대부분이 젊으신 분들, 사회초년생도 계실 거고 30대도 계실 건데 저희 아버지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팁 같은 거 좀 몇 가지 알려드리자 하면은 가입하실 때 자기 신체 사고 말고 자동차 상해로 꼭 바꿔서 가입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좀 제한적입니다. 금액도 제한적. 근데 자동차 상해는 거의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게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보험회사에서 견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기본 견인거리가 10km인데 거기서 몇 킬로 갈 때마다 얼마씩 붙잖아요. 근데 이게 특약으로 60km까지 가입 가능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아, 그거 하면 60km 이상이 됐는데도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거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만약에 사고가 나시면은 보험 처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내가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현금 처리로 해주세요. 보험회사가 물적 할증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가 뭐 얼마 이상 나오면은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물적 할증 금액 이하로 나오면은 보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보험료는 안 올라갑니다. 대신에 3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험료가 200 몇만 원 나온다 했잖아요. 이게 매년 할인되는 폭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할인이 안 되면은 이것만 해도 돈이 거의 한 100만 원 정도는 더 보험사에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셨으면은 보험 처리를 무조건 하시지는 마시고 카드를 할부를 하든지 아니면 현금 처리를 하든지 하시는 게. 보험 설계사세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일 큰 게 연비를 보고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지금 내연기관 차를 타다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넘어왔을 때 이질감을 조금 많이 느꼈던 편이라서 현대차나 기아차는 뭐 시승 서비스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구매를 하실 때 시승을 꼭 해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시승도 안 해보고 바로 그냥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거를 시승을 해보고 좀 느꼈으면은 아, 이런 단점을 좀 미리 파악하고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시승을 꼭 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 형님들 앞으로 K5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전국 방방곡곡 계신 곳 어디든 가고 있으니 다양한 사양 갖고 계신 차주님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